17살의 소년이 영월에서 숨을 거둔 그밤, 한양의 한 사람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조카를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은 세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55년 윤 6월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선의 7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세조는 본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문종이었고 아우들은 안평, 임영, 광평, 금성, 평원, 영흥대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학문에도 밝아 세종을 도와 여러 책의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병서와 불서를 짓는 일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형 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12살의 단종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그날 밤에 베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대신들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양위를 받았습니다. 조카의 왕자를 삼촌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즉위하던 날부터 그의 왕좌에는 피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에서 김종서를 내려쳤습니다. 안평대군을 사사했습니다. 사육신을 처형했습니다. 금성대군도 끝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카 단종을 영월로 보냈습니다. 피로 얻은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그 왕자 위에서 왕의 일을 했습니다. 혹은 왕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로 얻은 자리일수록 더 큰 업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세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좌에 오른 세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했습니다. 의정부의 정승들이 왕에게 올라갈 일을 먼저 검토하던 제도였습니다. 세조는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육조직계제를 되살렸습니다. 6개의 조가 곧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쓰던 의정부 서사제가 그렇게 다시 접혔습니다. 세조의 눈에 정승들의 권한은 너무 커 보였습니다. 자신이 수양대군 시절 정승의 자리를 넘어 왕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을 다른 누가 다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정승의 자리를 약하게 두려 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그러했듯이 세조도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집현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종이 세운 그 빛나는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육신이 나왔습니다. 성산문이 나왔고 박팽년이 나왔습니다. 그 배움터가 왕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세조는 집현전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연도 중단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경서를 강독하던 그 오랜 자리도 닫혔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가르치는 일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대신 세조는 승정원을 키웠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전하는 왕의 바로 옆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더해졌습니다. 조정의 큰일이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올라가고 왕의 명이 승정원을 통해 다시 내려갔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승정원을 통해 조정 구적구적에 닿았습니다. 세조는 호패법도 되살렸습니다. 태종이 만들었다가 세종 때 느슨해진 제도였습니다. 모든 양인 남자에게 호패를 차게 했습니다. 인구를 파악하고 떠도는 이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법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장정이 군역을 지도록 했습니다. 왕의 군사가 그렇게 정비되어 갔습니다. 세조의 조정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였습니다. 한명회는 계유정난을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 곁에 있었습니다. 책략이 깊고 사람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평생 곁에 두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장자방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장자방은 한 고조 유방의 책사 장량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세종의 집현전 학사였습니다. 본래 사육신과 한 곳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의 날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사육신은 그를 변절자로 여겼으나 세조는 그를 믿을 신하로 삼았습니다. 신숙주는 문장이 뛰어나고 외교에 밝았습니다. 한명회가 무의 책사였다면 신숙주는 문의 책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조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조정에서 가장 가까운 두 신하였습니다. 나라의 법전이 세워질 때에도 북쪽의 난이 일어날 때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업적은 피와 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조선의 법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역사가 세조를 다시 보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1455년 즉위하자마자 세조는 육전상 정소를 설치했습니다.
법전을 편찬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수많은 법령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조 때의 경제 욕전이 있었고, 태종과 세종대의 속전이 있었고, 그 사이에 내려진 수많은 교지와 전교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만세의 법전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양성지라는 신하가 세조에게 그 일을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편찬의 책임자로는 최양이 임명되었습니다. 최양은 세종 때부터 실력을 인정받던 학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김국관과 한계희 같은 신하들이 법전의 조문을 다듬었습니다. 수많은 법령들을 한 조각씩 맞추어 가는 일이었습니다. 1460년 세조 6년이었습니다. 호전이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나라의 재정과 경제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토지와 호구, 세금과 녹봉에 관한 조항들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전의 이름을 경국대전이라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듬해 형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재판과 형벌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에 가장 가까운 두 법이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백성이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가 글자로 적혀 분명해졌습니다. 1466년 세조 12년이었습니다. 이전과 예전과 병전과 공전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6개의 법전이 비로소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관리의 임명과 의례, 군사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일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같은 해 세조는 또 하나의 제도를 고쳤습니다. 과전법을 직전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관료들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조세를 관료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전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직 관료뿐 아니라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에게도 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관료의 부인과 자식에게도 그 땅이 이어졌습니다. 수신전이라는 이름으로 과부에게 땅이 갔고, 효량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자식에게 땅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벼슬에 오른 사람에게 줄 땅이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세조는 그 문제를 끊었습니다. 1466년 8월 세조는 과전법을 혁파했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물러난 관리도 죽은 관리의 가족도 더 이상 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액수도 최대 150결에서 110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직전법이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한정되어 있고 벼슬에 오르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세조는 현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훗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퇴직한 관리와 그 가족의 생계가 갑작스레 끊겼기 때문입니다. 1467년 이듬해였습니다. 경국대전 6법전이 모두 초안으로 엮였습니다. 병술대전이라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병술련의 대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전이 세상에 반포되는 것은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었습니다.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법전에 뼈대를 세우고 떠난 것입니다. 경국대전이 조선의 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세조가 떠난 뒤로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같은 해 북쪽 국경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경도의 땅에 이시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주 출신의 호족이었습니다. 회령부사를 지냈고 경응진의 병마절제사도 지냈습니다. 함경도의 이름 있는 무인이었습니다. 함경도는 본래 이성계의 고향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땅의 호족을 지방관으로 삼아 다스려왔습니다. 북쪽에 여진족이 있고 길이 험준하여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다스리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중앙의 힘을 키우려 했습니다. 함경도의 호족 대신 한양에서 내려보낸 관리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포폐법과 포법도 함경도에서 엄격히 시행되었습니다. 성을 쌓는 부역이 잦아졌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1467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시에는 함경도 절도사 강효문을 죽이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길주와 부령의 지방관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보고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가 모반을 꾀했기에 자신이 강효문을 죽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를 잠시 가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조의 가장 가까운 신하였음에도 세조는 조정의 소문을 그냥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시애가 거짓말로 조정을 속이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벌군을 편성했습니다. 세조는 구성군 이준을 사도병마도 총사로 삼았습니다. 세조의 조카였습니다. 조성문을 부총사로 허종을 함길도 절제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강순과 어유소, 남이 같은 장수들이 토벌군에 포함되었습니다. 한양에서 군사가 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투는 4달을 끌었습니다. 북청에서 첫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시의 군사만 6천이 관군의 선봉을 야습했습니다. 강순의 관군은 가까스로 수비했으나 반격은 어려웠습니다. 관군이 일단 홍원과 함흥으로 물러나자 이시의 군대가 북청을 다시 점거했습니다. 세조는 친정을 고려했습니다.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만류로 뜻을 접었습니다. 대신 원군과 군수품을 보내어 토벌군을 증강했습니다. 두 번째 북청 전투에서 관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령의 전투에서 이시의 군사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8월 이시에는 자신의 진영에서 잡혔습니다. 처조카 허유레가 관군과 내통한 것입니다. 이시에는 끌려와 처형되었습니다. 반란의 근거지였던 길주는 길성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목의 자리가 현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함길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뉘었습니다. 유양소도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의 호족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리가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이시의 난을 진압하며 젊은 무장들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남이가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종의 외증손자였습니다. 할머니가 태종과 원경왕후의 딸인 정성공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묵과에 급제한 무장이었습니다. 이시의 난에서 그의 용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세조는 그를 아꼈습니다. 구성군 이준도 왕실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세조의 조카이면서 이시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크게 빛났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를 견제하는 새 세력이 세조의 조정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마음이 늘 밝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세조의 침전에 악몽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세조 4년 즈음부터였다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불례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임금의 몸이 편치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영월에서 숨을 거둔 그 해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 한창 나이였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둔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뒤인 10월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현덕왕후는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이 닿은 자리에 종기가 돋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평생 낫지 않는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현덕왕후가 의경세자마저 데려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록에 적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대에 전해진 야사였습니다. 의경세자는 단종이 숨을 거두기 한 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시간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인과를 읽었습니다. 조카를 죽인 왕에게 죽은 어미가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세조 4년에 처음 병환이 기록되었고 말년에는 정물을 보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실록에만 병환에 관한 기록이 40차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세조 10년의 기록에는 풍습병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풍과 습기로 인한 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무슨 병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관절과 피부에 관련된 증상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훗날 오대산의 상원사에서는 세조의 속적삼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안쪽에서 나온 옷이었습니다. 세조가 입었던 그 옷에 피부 질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연구자들은 보았습니다. 세조는 자주 온천을 찾았습니다. 온양의 온천에 행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의 병을 온천으로 다스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상원사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조가 이 절을 찾아 몸을 씻으려 할 때였습니다. 한 어린 동자가 계곡에서 목욕하는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목욕을 마친 세조가 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임금의 등을 만졌다는 것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자 동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임금께서도 문수보살을 친히 만나셨다는 말씀을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조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세조의 피부병이 나아졌다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자의 모습을 나무로 조각하여 모신 것이 오늘날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이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이 역시 실록이 전한 기록은 아닙니다. 절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 속에도 병에 시달린 한 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조의 마음을 돌린 것은 온천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불교는 건국 이래로 억눌려온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세조는 한양 한복판에 원각사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탑골공원의 자리에 있던 절이었습니다. 원각사 10층 석탑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의 사찰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탑이었습니다. 세조는 강경도감도 설치했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한글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부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 가장 먼저 쓰인 자리 중 하나가 불경이었습니다. 법화경이 번역되었고 금강경이 번역되었고 능엄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불경의 한글판이 세조의 시대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사림의 학자들은 세조의 불교 귀의에 반대했습니다. 훈고 대신들도 불만을 비췄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젊은 학자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까지 불당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세조의 말년은 병과 참회가 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법전을 다듬고 밤에는 불경을 읽었다고 후대는 전했습니다. 왕자에 앉아 한나라의 제도를 세운 자가 침전에서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조 14년 1468년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은 더 이상 정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9월 7일 세조는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 예종이 8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본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의경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세자의 자리가 그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양위를 마친 다음날 9월 8일이었습니다. 세조는 수강궁의 정침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52였습니다. 수강궁은 단종이 상황으로 머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양위를 한 뒤 영월로 보내지기 전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단종이 그 궁에서 지냈습니다. 조카가 상황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삼촌이 숨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세조의 능은 경기도 양주의 광릉이었습니다. 오늘날 남양주에 남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광릉은 병풍석이 없는 단출한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무덤의 형식을 간소화하라는 세조의 유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였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세조에게는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신하들이 처음 올린 묘호는 신종과 예종과 성종 세 가지였습니다. 세 이름 모두 조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종은 아버지가 나라를 중흥한 공을 들어 세조라는 묘호를 주장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이 이미 있어 감히 의논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예종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조라는 묘호가 정해졌습니다. 조라는 글자가 붙는 묘호는 창업의 공에 준하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이 종이고 세조가 조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은 묘호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만큼 후대가 세조의 업적을 크게 보았다는 뜻이기도 했고 왕실이 스스로의 정통성을 그렇게 정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조의 일생은 한 문장으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피로 왕자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의 법제를 완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카를 죽였으나 경국대전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형제를 보냈으나 군제를 정비했습니다. 집현전을 닫았으나 한글로 불경을 옮겼습니다. 선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왕이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두 얼굴의 왕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세조의 어느 얼굴을 먼저 보았을까요? 조카를 죽인 얼굴을 먼저 보면 세조는 찬탈자였습니다. 법전을 세운 얼굴을 먼저 보면 세조는 개혁군주였습니다. 두 얼굴은 같은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영월의 그 밤부터 광릉의 그날까지 세조의 삶은 11년이었습니다. 조카가 숨을 거둔 밤부터 자신이 숨을 거둔 날까지 그 긴 시간을 세조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조선은 그 11년을 세조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왕이었지만 그 피 위에서 법이 세워졌습니다. 역사는 그 모순을 한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세조라는 그 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신숙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육신의 벗이었으나 세조의 신하가 된 남자, 여섯왕을 섬긴 재상의 이름이 어찌하여 한나물의 이름이 되었는가?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